네, 여러분. 형사소송법 강의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5장 특별 절차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절차에서는 약식 절차와 즉결 심판 절차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식 절차의 의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 절차 없이 약식 명령으로 벌금, 과료, 몰수에 피고인을 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처럼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몰수의 형을 선고하는 간이한 형사 절차를 약식 절차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은 약식 절차에 의해서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을 약식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재산형을 과하는 약식 명령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약식 명령도 재산형을 과하는 재판으로서 이와 같이 판결처럼 사건, 또 피고인, 그 밖에 주형과 부수처분, 주형이라고 하면 벌금, 과료, 몰수가 되겠고, 부수처분이라고 하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액을 환산해서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영 처분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범죄 사실을 적어주게 되고요. 적용 법령을 적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약식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불복이 있으면 검사나 피고인은 7일 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판사의 재판 중에 하나다. 법원의 재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와 같은 것이 약식 명령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식 명령은 재판장, 수소법원의 재판장이나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에 의한 명령이 아니라 수소법원에 의한 특별한 형식의 재판이다.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약식 명령이라는 형태로 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약식 명령이 내려지려면 약식 명령의 청구가 있어야 할 텐데요. 약식 명령 청구의 대상은 아까 조문에서 보신 것처럼 지방법원 관할, 즉 1심 관할에 속하는 것으로서 벌금, 과료,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면 되고요. 법정형의 벌금, 과료, 몰수가 규정이 되어 있으면 관할은 단독판사 관할이든 합의부 관할이든 관계없이 약식명령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정형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벌금, 과료, 몰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약식 명령을 할 수가 없지요. 대표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형법 331조를 예로 들어놨는데요. 331조의 특수절도죄는 약식 명령으로 처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식 명령이 발령이 되게 되면 앞서 배운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어서 이와 같은 주문의 형태로 비상상고가 받아들일 겁니다. 원심법원이 약식 명령을 통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한 보호를 파기한다 같은 비상상고의 대상이 되겠죠. 약식명령 청구의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 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까지 법원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약식명령 청구에는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식 청구는 약식명령 청구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넘어오면요. 이와 같이 공소장과 유사한 형태의 약식명령을 제기하면서 공소를 청구하는 거죠. 제목도 공소장이고요.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면서 약식명령을 청구한다는 취지가 그 동시에 청구한다는 취지가 기재가 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 사항은 일반 공소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인, 죄명, 적용법조 이런 것들을 기재하게 돼 있고 검사의 의견을 기재하게 되죠. 공판 절차에서 구형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아예 공소장에다가 이렇게 의견을 기재를 하고요. 공소사실을 적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공소를 제기하게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건 이제 다른 일반 공소장 얘기가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법원에 접수가 되면 약식명령 청구가 되는 것이 되겠죠. 다시 강의안으로 돌아와서 약식명령 청구에는 공소장 부본과 같이 일반 공소장과 같이 부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서면 심리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부본을 송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약식명령이 송달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아래 판결에서는 검사가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그런 법리를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정식 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이 제출받았던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해야 되는데 정식 재판 청구를 받고서도 반환하지 않은 것이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이 되는가, 위법이 되는가가 다뤄진 사건인데요. 2007도 3906호 판결로서요. 판시상 1.1을 보시면 먼저 1.1에 보시면 약식 절차는 공소장 일본주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 제기와 동시에, 즉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1.2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 재판 청구가 제기가 되면 법원이 일단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반환해야 되는데 그걸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해서 그럼 위법하게 되느냐? 그것도 위법하지 않다라고 판시한 그런 사항이 판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공판조사 열람 청구권이라든지 또 기타 상해 부위 촬영한 사진의 증거 능력 같은 것은 저희가 앞서 공부했던 내용에 복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공소를 취소하게 되면 약식명령의 청구도 효력을 잃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 제기와 동시에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공소는 취소하지 않으면서 약식명령의 청구만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긍정하는 견해도 있고 또 부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사적으로는 동시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설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약식 사건이 이제 약식명령이 청구가 되면 약식 사건을 심판하게 되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약식 절차에서는 공판 절차 없이 소면 심리에 의하기 때문에 공판 심리를 전제로 해서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전제로 하는 전문 법칙이나 전문 법칙의 예외가 적용되지 않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증거 법칙으로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든지 자백 배제 법칙, 자백 보강 법칙은 약식 절차에서 또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고요. 자백 마찬가지, 자백 배제 법칙에 위반되는 증거도 증거 능력이 없고 보강 증거가 없으면 약식 명령을 발령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구분을 해야 되겠죠. 자, 약식 청구가 되어서 법원에서 심판을 하는 과정에 약식 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약식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에 약식명령 할 수 없거나 예를 들면 아까 보신 것처럼 벌금형이 없는데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같은 경우 되겠죠.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거나 또는 무죄의 심증이 생긴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약식명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판 절차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때 별도의 결정 없이 공판 절차에 따라서 심리를 진행하면 좋다는 것이 실무의 입장이고요. 한편 약식명령의 청구를 심사한 법관이 공판 절차에 회부된 사건, 금방 보신 것처럼 공판 절차에 회부된 사건의 심판에 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미 저희가 공부한 바가 있죠. 대법원은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나 약식명령에 대해서 공판 절차에 회부되거나 정식 재판에 청구가 된 모든 그런 경우 전부 1심 내의 사안이기 때문에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그렇게 취하고 있죠. 공판 절차 회부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겠고 또 정식 재판 청구에 관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봐야겠습니다. 이미 법원을 공부하면서 제척, 기피, 회피 부분에서 공부한 바가 있을 겁니다.
자, 약식명령이 이유가 있으면 약식명령을 아까 발령하게 되죠.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약식명령이라는 재판서를 통해서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 등 약식명령의 고집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정식재판에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걸 명시해서 약식명령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와 같은 약식명령의 고지는 약식명령이라는 재판서를 송달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관이 경과해버리거나 또는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거나 또는 정식재판 청구 기각결정이 확정되게 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즉 기판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아래 판결은 약식명령의 약식명령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약식명령을 발령을 하고 이 발령한 약식명령을 송달하는 방법에 의해서 고지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송달이 곧 고지가 될 텐데요. 이 약식명령을 발령한 날짜에 기판력이 생기느냐 아니면 이 송달한 날짜에 기판력이 생기느냐를 묻는 문제인데 두 가지 견해가 가능할 수 있지만 판례는 대법원은 발령 시에 즉 판결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령 시에 약식명령의 기판력, 확정력이 생긴다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사도 1129 판결을 보시면 결국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재판, 일반 판결의 개판력 기준 시점인데 그와 같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발령시, 송달시나 고지시가 아닌 발령시를 기준으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라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검사 또는 피고인이 송달받은 날로부터요. 7일 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가 있게 되고 미리 정식재판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 같은 경우에 정식재판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리 정식 7일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포기할 수는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죠. 자, 아래 2017모 157 결정은요. 판례 소개에서 나온 것처럼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반드시 변호인에게도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되는지가 문제가 됐고 그 결론은 법조문에도 있듯이 변호인에게까지 약식명령 등본을 반드시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정식재판 청구기관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를 기준으로 기산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요. 한편 변호인이 정식재판 청구서를 내주겠지 하고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과연 정식재판 청구권을 회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느냐, 즉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정식재판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데 해당하는가가 문제가 됐던 사안인데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조문에는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변호인에게 송달을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약식명령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인 경우라고 해서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을 송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정식재판 청구기관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를 기준으로 해서 기산을 하게 되겠고요. 그와 같은 경우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 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는 거죠. 변호인이 제출해 주겠지 하고 기다렸다가 정식재판 청구기간이 도과된 경우는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되겠습니다. 한편 아래 판결에서는 저희가 상수에서 배운 바와 같이 상소장을 제출하는 기간에 관해서 제소자, 교도소나 구치소 등 제소자에게 대해서는 그 관리자에게 제출하면 적법한 제출이 있는 것으로 봐주는 제소자 특칙이 있는데 그런 그와 같은 것이 과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서 제출에 관하여도 준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됐던 사안이죠. 그래서 2005모
552호 대법원 결정의 내용인데요. 원심에서는 그와 같은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적법하다. 피고인이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했다고 해서 정식재판 청구서 제출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대법원은 그와 달리 다른 견해를 취하면서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 판시사항에 나오는 이런 근거들을 예로 들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형사소송법 344조 1항의 재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의 취지와 상속권 회복 청구에 관하여 그 준용을 규정한 355조의 법리에 비추어 정식재판 청구서의 제출에 관하여도 재소자에 대한 특칙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편 아래 판결에서는 83모, 83모, 48 결정인데요.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못했다가 정식재판 청구권을 회복하는 경우에 유의할 점은요. 상속권 회복 청구와 마찬가지로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를 함과 동시에, 즉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와 동시에 정식재판 청구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그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 내에 해야 된다는 법리를 확인해 볼 수 있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적법하게 검사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정식재판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재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정식재판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 소멸 후에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정식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정식재판 청구가 적법하게 되면 일반 공판 절차로 넘어가서 재판을 특별 절차가 아닌 일반 공판 절차로서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경우에 365조의 규정, 즉 365조 아래 제가 써놨습니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않은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즉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정식재판 공판 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준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 관한 이와 같은 365조의 규정이 준용이 됨으로써 밑에 보는 2011도 16,166호 판결에서는 이와 같이 365조에 따라서 항소심에서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이 2회 연속, 그렇죠? 적법한 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않은 때라는 판시를 하고 있고, 결국 약식명령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법원이 제1회 공판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2회 공판기일에 선고기일을 지정해서 선고를 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죠. 1회 공판기일엔 출석, 2회 공판기일엔 불출석. 그러자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3회 공판기일을 지정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적법한 통지가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그래서 2회 연속 불출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선고할 수가 없다. 2회 연속 불출석으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사안이 되겠죠. 그러면서 덧붙여서 2회 공판기일에 바로 선고할 수가 있었다.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경미한 사건에 대한 불출석 재판의 특례와 마찬가지로 규정이 있어서 바로 그때 선고했으면 되는데 굳이 3회 기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특례도 적용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사안이 되겠죠. 그래서 2011도 16,166호 판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1.1에서 제가 밑줄 쳐놓은 것처럼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서 2회 연속 불출석했을 경우에 그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판시상 3에서 보는 것처럼 적법한 공판기일의 통지가 없었던 3회 기일에서 365조를 적용할 수 없고, 한편 반론으로서 2회 공판기일에 바로 선고할 수 있었는데 밑에 나오는 조문과 마찬가지로 3회 기일을 지정을 했다면 그러한 규정은 적용될 수가 없다라는 판시가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365조, 277조,
같은 경우 공부한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확한 의미를 모르셨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런 의미를 아실 수 있게 되겠죠. 아래 2012도 12,843호 판결은요.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가 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송달 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는데 정식재판 청구를 한 사건에서는 마찬가지로 6개월이 지나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던 사안이고요. 2012도 12,843호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특례 규정으로서 판사항 뒷부분을 보시면요. 송달불능 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즉 6개월이 경과하지 않더라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서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한 사안이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이유는 약식명령의 약식 절차의 특색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죠. 중한 종류, 즉 형의 종류를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형종 상향, 형의 종류를 높일 수 없다는 그런 형종 상향의 금지 원칙이라고 하죠. 상소 일반 원칙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설명하면서 설명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같은 형종 내라 하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벌금 액수를 증액한다든지와 같이 중한형을 선고하게 되면 양형 이유를 기재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역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설명할 때도 설명이 되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의해야 되겠죠. 자, 아래 2020년에 선고된 2019도 15,700호 판결에서는 형종상향 금지 원칙, 금방 봤던 형종상향 금지 원칙이 어떻게 적용 범위가 되는지가 문제가 됐던 사건이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일단 2018년 6월 11일 날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등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했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판시상 2.1에 대해서는 형종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재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건, 위에서 봤던 고정사건에다가 다른 사건이 병합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점유이탈물 횡령 등 사건이 병합이 되고 그 밖에 7건의 사건이 추가로 병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 봤던 이 300만 원 약식명령을 한 사건에 대해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여전히 적용되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요. 그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에 여전히 그렇게 병합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 고정사건 부분은 형종상향 금지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병합을 다해서 징역형으로 형이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건을 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이 당초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던 정식재판 청구 사건, 그래서 고정이라고 정식재판이 청구된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종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벌금형을 선택한 것이 되기 때문에 형종상향 금지 원칙이 위반된다라고 판시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건이 경합되더라도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종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유의해서 봐야 되겠죠. 아래 헌법재판소 2004 혼가 27 결정은요. 약식 절차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약식명령보다 더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과거에 지금은 형종상향 금지로 바뀌었지만 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을 당시에는 아예 벌금 액수도 증액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걸 침해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라고 했던 사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징역 1,000만 원의 벌금을 청구한 1,000만 원의 벌금을 약식명령으로 발령한 사안과 이에 대해서 나는 1,000만 원을 낼 능력이 없다 벌금을, 그러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해달라라고 구할 수가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벌금형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가는 건 중형금지니까. 이렇게 되면 오히려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헌법 소원을 한 것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근거로서 약식명령에 대해서 중한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판단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나오는 2020도 355 판결은요. 형사소송법 457조 2 제1항에서 규정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의 형종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 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앞서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안이 되겠죠. 그래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판상 1의 밑줄친 부분입니다. 다른 사건이 병합 심리된 후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형종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한 판례가 되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역시 비슷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경합범으로 처단된다 하더라도 당초 벌금형을 선고했고 그에 대해서 피고인만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종상향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종전의 법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 되겠고요. 한편 정식재판 청구를 하게 되면 전에 발령했던 약식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정식재판 청구에서 판결이 있으면요. 정식재판 청구하면 바로 약식명령 효력이 상실되는 게 아니고 정식재판 청구에 대해서 판결이 있는 때에 약식명령 효력이 상실이 되고 그 판결은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져도 약식명령은 여전히 효력을 잃게 된다. 판결이 있는 때에 효력을 잃는다는 얘기는 결국 판결이 확정된 때를 말한다라는 것이죠. 자, 아래 2011도 1626호 판결에서는요.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어서 확정된 경우 그 잘못된 판결이 있다면 재심 청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아직 지난번에 배운 재심 청구의 대상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할까요? 아니면 유죄 판결을 대상으로 해야 될까요? 유죄 판결이 선고돼서 확정됐으면 금방 위에서 봤던 법리에 따라서 약식명령은 실효가 되기 때문에 재심 청구의 대상은 유죄 판결입니다. 그죠? 유죄 판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 잘못해서 약식명령에 대해서 재심 청구가 이루어졌고 그에 대해서 여전히 법원에서도 유죄 확정 판결을 재심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법원에서는 약식명령을 대상으로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고 그 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결국 재심 심판의 대상이 약식명령을 확정이 되었는데 심판 대상이 약식명령이 아니라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 대상이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서 재심 심판 절차에서는 결국 아무런 재판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법리를 그대로 관철해서 살펴보면 그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식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바로 뒤에서 공부할 직결심판 절차와 비교를 해보면서 직결심판에 대한 예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식 절차의 청구 대상은 벌금, 과료, 몰수였습니다. 지방법원 관할에 속하는. 직결심판 절차는 그 중에서 더 벌금 같은 경우는 20만 원 이하의 경미한 벌금, 그 다음에 구류, 과료에 대해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약식명령의 청구권자는 약식 청구 공소장에서 본 것처럼 검사이지만 직결심판 절차는 경찰서장, 해양경찰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되겠고요. 약식 절차에서는 무죄, 면소, 공소기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가 있으면 공판 절차에 회부해서 심판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직결심판 절차는 형사재판 공판이 열리기 때문에 직결심판이라는 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무죄, 면소, 공소기각을 할 수가 있고요. 정식재판 청구권자는 당연한 결론으로서 검사와 피고인 약식명령 같은 경우에
직결심판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장 등과 피고인 이렇게 되겠죠. 근거 법률이 약식 절차는 약식명령은 형사소송법에 있다고 한다면 직결심판은 직결심판에 관한 절차법과 법원 조직법 등의 근거 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